1장 기적을 일으키는 힘은 정말 있는가? 주변 세계를 자각하는 순간 우리는 그 속에 사는 나에게 의문을 품기 시작한다. 우리가 갖는 의문은 시간을 초월해 있다. 왜 나는 여기에 있는가? 나는 주변 사물들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가? 나의 운명은 무엇인가? 어린 시절 우리는 미래가 하얀 도화지처럼 펼쳐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그려 넣을 수 있다고 상상한다. 가능성은 무한해 보이고 새로운 발견에 대한 기대와 무한해 보이는 잠재력 속에서 순수한 기쁨을 느낀다. 하지만 성장해서 어른이 되고 우리에게 어떤 한계가 있는지 교육받으면서 미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위축되기 시작한다. 한때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했던 일들이 이제 두려움과 걱정이 되어 우리를 짓누르고 무한하게 느꼈던 것들이 점점 좁아지고 어두워진다. 하지만 무한한 잠재력 속에서 느꼈던 기쁨을 되찾을 방법이 있다. 단지 실제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기만 하면 된다. 즉, 모든 사물이 따로 떨어져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음을 진정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그런 다음 특별한 방법의 도움을 받는다면 당신은 세상이 자신을 향해 열리면서 이따금 나타나던 행운과 기회가 더욱 자주 찾아옴을 발견할 것이다. 동시성 운명은 얼마나 강력한 것일까? 당신이 칠흑같이 깜깜한 방 안에 서 있다고 하자 손에 든 손전등을 켜는 순간 벽에 걸린 아름다운 그림이 한눈에 들어온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한다. 정말 아름다운 그림이네. 그런데 방 안에는 이곳밖에 없나? 그런데 갑자기 방 안이 위에서부터 밝아진다. 주변을 둘러보자 당신은 화랑에 있는 자신을 발견한다. 주변에는 수백 점의 그림이 걸려 있고 눈길을 돌릴 때마다 점점 더 아름다운 그림을 발견한다. 이것이 동시성 운명의 약속이다. 그것은 삶을 환하게 밝혀준다.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진정한 결정을 할 수 있게 해준다. 동시성 운명은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의미를 보게 하고 모든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걸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싶은 삶을 살게 하고 우리의 영적인 여행이 성공하도록 도와준다. 동시성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며 살 때 우리는 의지에 따라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동시성 운명을 온전히 받아들이면서 살려면 우선 존재의 세 가지 차원을 이해해야 한다. 존재의 첫 번째 차원, 물질계. 존재의 첫 번째 차원은 물질의 차원, 곧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우주를 말한다. 이곳은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세계다. 이 세계는 경계가 분명한 물질과 물체, 즉 3차원의 모든 것을 포함한다.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맛보고, 냄새 맡는 등 오감으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것과 생물, 무생물도 포함된다. 물질계에서 시간은 직선으로 흘러가는 듯 보이기에 우리는 시간이 화살처럼 흘러간다고 말하는 것이다. 시간은 과거에서 현재 그리고 미래로 흘러간다. 이것은 물질계에 있는 모든 것들은 시작과 중간, 끝을 갖고 있어서 일시적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뜻한다. 생명 있는 모든 존재는 태어나고 죽는다. 산들은 용암으로 이루어진 지구의 중심에서 솟아오르고 다시 무자비하게 깎아내리는 빗줄기와 바람에 침식된다. 우리가 경험하는 물질계는 원인과 결과라는 불변의 법칙에 지배를 받는다. 따라서 모든 것들이 예측 가능하다. 뉴턴의 물리학은 작용에 대한 반작용을 예측할 수 있게 해주었고 그리하여 하나의 당구공이 일정한 속도와 각도로 다른 공에 부딪힐 때
부딪힌 공이 어느 쪽으로 굴러갈 것인지 정확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언제 일식이 일어나서 얼마나 지속될지 정확히 계산할 수 있다. 세상에 관한 우리의 모든 상식은 이러한 물질계에 대한 지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존재의 두 번째 차원, 양자계. 존재의 두 번째 차원은 양자계로 이 영역에서 모든 것은 정보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차원에 있는 모든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어서 우리는 그것을 오감으로 접촉하고 인식할 수 없다. 당신의 마음과 생각과 에고, 곧 당신이 보통 자아라고 여기는 것들이 양자계에 포함된다. 이런 것들은 실질적인 것이 아님에도 당신은 자신의 자아와 생각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여긴다. 양자계는 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가장 쉽지만 거기에는 훨씬 더 많은 것이 담겨 있다. 사실 우주에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양자계의 에너지와 정보가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 물질계는 양자계의 부분 집합으로 물질계의 모든 것은 정보와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유명한 방정식 E = mc 제곱으로 우리는 에너지가 질량 곱하기 빛의 속도의 제곱이라는 걸 배웠다. 이 식은 물질과 에너지는 형태만 다를 뿐 같은 것임을 말하고 있다. 즉, 에너지와 질량이 같다는 말이다. 학교에 입학하고 맨 처음 과학 수업에서 우리는 모든 단단한 물체는 쪼개면 분자라는 작은 알갱이가 나타나고 분자는 원자라는 훨씬 작은 단위로 구성되어 있음을 배운다. 그리하여 우리는 자신이 앉아있는 단단해 보이는 의자가 고성능 현미경의 도움 없이는 볼 수 없는 아주 작은 원자로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우리는 미세한 원자들이 다시 소립자로 이루어져 있다는 걸 배운다. 그런데 이 소립자들은 전혀 단단하지 않다. 소립자는 문자 그대로 정보와 에너지의 다발 또는 파동이다. 존재의 두 번째 차원에서 당신이 앉아있는 의자는 단지 에너지와 정보로 존재할 뿐이다. 이 개념을 처음 접한 사람이라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와 정보의 파동이 단단한 물체로 느껴질 수 있을까? 그 대답은 양자계에서는 모든 일이 빛의 속도로 일어나고 그 속도에서 우리 감각은 사물을 인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과정을 처리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물체를 서로 다른 것으로 인식하는데 물체마다 에너지 파동이 서로 다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정보는 에너지 파동이 가진 주파수와 진동으로 결정된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의 튜닝 다이얼을 돌리면 해당 주파수를 사용하는 방송국에서 내보내는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과 같다. 예를 들어 주파수를 FM 101.5에 맞추면 고전 음악이 흘러나오고 FM 101.9에 맞추면 록 음악이 흘러나오는 것처럼 에너지도 자신이 진동하는 방식에 따라 다른 정보로 편성된다. 따라서 물질계, 곧 물체와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는 오직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에 담긴 정보일 뿐이다. 우리가 세상을 거대한 에너지의 거미줄로 인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에너지가 너무 빠른 속도로 진동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감각은 너무 느리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 에너지의 덩어리만을 기록할 수 있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정보 덩어리는 의자와 내 몸, 그리고 눈에 보이는 모든 물체가 된다. 쉬운 예로 영화를 보자. 영화는 한 컷 한 컷 분리된 필름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분리된 필름들을 영사기에 걸어 빠른 속도로 연결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마치 연결된 화면으로 인식한다. 다시 말해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는 대신 끊임없이 이어지는 정보의 흐름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는 양자계. 양자계에서는 우리가 단단한 물체로 인식하는 것들, 곧 서로 다른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장의 다양한 덩어리 모두가 전체 에너지장의 부분을 이루고 있다. 양자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인식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거대한 에너지 수프의 일부분에 불과할 뿐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와 물질계의 모든 것은 이 에너지 수프에 떠다니는 에너지 덩어리다. 어느 순간 당신의 에너지장이 다른 사람의 에너지장과 접촉해서 어떤 영향을 미칠 때 우리도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에 반응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에너지와 정보를 표현한다. 때로 우리는 이런 접촉을 실제로 느낄 때가 있는데 대부분은 미묘한 느낌으로 다가오나 가끔은 상당히 구체적으로 다가오기도 한다. 예를 들어 낯선 방에 들어갔는데 섬뜩할 정도로 긴장된 느낌을 받은 적은 없는가? 교회나 신성한 사원에서 평화로운 느낌에 흠뻑 빠졌던 적은 없는가? 당신이 이런 느낌을 받았던 이유는 당신의 에너지와 주변의 집단적 에너지가 합쳐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당신은 일정한 차원에서 그 에너지를 기록한다. 우리는 물질계에서 끊임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한다. 길거리에 서 있을 때 지나가는 사람에게서 담배 냄새를 맡은 적이 있을 것이다. 그것은 당신이 몇 미터 떨어진 그 사람이 내쉬는 숨을 들이쉬었다는 뜻이다. 담배 냄새는 당신이 누군가의 숨을 들이쉬었다는 걸 알려주는 하나의 단서일 뿐이다. 담배 냄새라는 단서가 없어도 당신은 여전히 그 사람의 숨을 들이쉰다. 당신을 일깨워주는 담배 냄새가 없어 알아차리지 못했을 뿐이다. 그런데 당신이 들이쉰 숨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담배를 피며 지나간 사람 몸의 모든 세포에서 신진대사가 일어나면서 발생한 탄소 산화물과 산소다. 그것을 당신이 들이쉰 것이고 다른 사람 역시도 당신이 내쉬는 숨을 들이쉰다. 따라서 우리는 자신의 어떤 부분, 상당히 많은 분자를 끊임없이 서로 교환하고 있는 셈이다. 좀 더 깊은 차원에서 보면 우리와 세상의 다른 것들 사이에는 실제로 어떤 경계도 없다. 하지만 어떤 물체를 접촉할 때 우리는 마치 사이에 뚜렷한 경계가 있는 것처럼 그것을 단단하게 느낀다. 물리학자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한다. 모든 물체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원자끼리 서로 부딪히면서 단단한 느낌이 생겨난다. 우리의 눈과 말초신경은 물체를 입체적이고 단단한 것으로 보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다. 하지만 양자계에서 단단함이란 없다. 두 개의 전자구름이 만날 때 거기에 단단함이 있을까? 그런 것은 애초에 없다. 전자구름은 서로 섞이고 다시 떨어진다. 우리는 서로의 에너지를 끊임없이 교환한다. 우리는 물질계에서 끊임없이 에너지와 정보를 교환한다. 오직 의식만 움직이는 양자계. 당신이 물체를 접촉할 때마다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에너지장, 즉 전자구름이 다른 구름과 만나고 일부분은 섞이며 그런 다음 당신은 떨어져 나온다. 당신은 조금 전과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겠지만 자기 에너지장의 일부분을 물체에 내어주고 물체 에너지장의 일부를 얻은 것이다. 그런 접촉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정보와 에너지를 교환하며 물체와 떨어지는 순간 자신의 일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우리는 아주 조금 달라진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물질계에서 자신이 다른 모든 것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모두는 상대방의 에너지장 일부를 끊임없이 공유하며 그 결과 양자의 차원, 곧 마음과 자아의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상호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오직 의식 속에서만
우리의 제한된 감각이 순수한 에너지와 정보로 단단한 세계를 창조한다. 하지만 우리가 양자계를 볼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 우리에게 양자의 눈이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양자계에서는 물질계에서 단단하다고 여겼던 것들이 실제로는 무한한 빈 공간 속에서 빛의 속도로 깜빡이고 있을 뿐임을 알게 될 것이다. 낱낱의 필름들이 이어지면서 영화를 상영하는 것처럼 우주도 이렇게 깜빡이는 현상이다. 세계의 연속성과 단단함은 오직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며 양자계에서 존재의 에너지와 정보의 파동을 구별하지 못하는 우리의 감각이 만들어낸 현상일 뿐이다. 실제로 우리 모두는 늘 깜빡이고 있는 존재다. 자신의 감각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실제로 자신 사이에 있는 틈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있다가 어느새 여기 없고 다음 순간 다시 여기에 있다. 연속되어 있다는 느낌은 오직 기억으로 유지될 뿐이다. 이것을 잘 설명해주는 예가 있다. 달팽이는 빛을 인식하는데 3초가 걸리는데 이렇게 가정해보자. 어떤 달팽이가 방 안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다. 방 안에 있던 나는 방을 나가서 은행을 털고 3초 안에 돌아온다. 달팽이가 봤을 때 나는 결코 방을 나가지 않은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달팽이를 법정으로 데려가서 완전한 알리바이를 주장할 수 있다. 달팽이에게 내가 방에서 나가 있던 순간은 깜빡이는 존재 사이의 틈으로 달팽이의 감각은 그 사이의 연속성을 전혀 기록하지 못한 것이다. 달팽이에게 그런 감각이 있다고 한다면 말이다.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의 감각적 경험은 순전히 상상 속에서 창조된 인위적인 인식일 뿐이다. 선불교에서 전해지는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다. 하루는 두 승려가 바람에 나부끼는 깃발을 보고 있었다. 한 승려가 말했다. 깃발이 나부끼고 있군요. 그러자 다른 승려가 말했다. 아닙니다. 바람이 불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스승이 다가오자 두 제자가 함께 물었다. 스승님, 저희 중에 누구의 말이 옳습니까? 한 사람은 깃발이 나부낀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바람이 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승이 말했다. 너희 둘 다 틀렸다. 오직 의식만이 움직일 뿐이다. 우리의 의식이 움직이면서 세상이 존재하는 것으로 상상하는 것이다. 따라서 마음은 에너지와 정보가 담긴 장이고 모든 생각 또한 에너지와 정보다. 당신은 에너지 수포를 뚜렷한 물질적 실체로 인식함으로써 자신의 육체와 물질계가 존재한다고 상상해왔다. 그런데 이런 상상을 불러일으키는 마음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존재의 세 번째 차원, 비국소적 영역. 순수한 잠재력만 활동. 존재의 세 번째 차원은 지성, 즉 의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차원은 가상의 영역, 영적인 영역, 잠재력의 장, 보편적 존재, 그리고 비국소적 지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이 가능성의 바다에서 정보와 에너지가 떠오른다. 자연의 가장 근본적인 차원은 물질이 아니다. 심지어 에너지와 정보의 수프도 아니다. 그것은 바로 순수한 잠재력이다. 이와 같은 비국소적 영역은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작용한다. 이 차원에서는 시간과 공간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에 비국소적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것은 당신 안이나 저기 어딘가에 있지 않다. 단지 있을 뿐이다. 영적인 영역에 있는 지성은 에너지 수프를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실제로 조직한다. 양자 입자를 묶어서 원자를 만들고 원자를 분자로 만들고 분자를 다시
일정한 구조로 만든다. 그것이 모든 사물의 이면에 존재하는 조직력이다. 이런 실질적 영역을 비교적 단순하게 이해하는 방법 중 하나는 생각의 이중성을 인식하는 것이다. 지금 이 글을 읽으면서 당신의 눈은 종이 위에 검은색으로 인쇄된 부분을 보고 있고 당신의 마음은 인쇄된 부분을 상징, 곧 글자와 단어로 바꿔 그 의미를 추론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도대체 누가 읽고 있으며 무엇이 당신 생각의 기초가 되는 의식인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과정의 이중성을 자각해야 한다. 당신의 마음은 해석하고 분석하고 번역하느라 매우 바쁘게 움직인다. 그렇다면 누가 그것을 읽고 있는 것일까? 관심만 약간 돌려도 당신은 자기 안에 어떤 존재가 있음을 자각할 수 있다. 그 존재는 영혼, 즉 비국소적 지성이자 언제나 무언가를 경험하게 하는 힘으로 경험은 가상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정보와 에너지가 물질계를 그럴듯하게 만들어내듯이 비국소적 영역, 즉 한 곳에 한정되지 않은 영역은 정보와 에너지의 행동을 창조하고 지휘한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형이상학의 선구자인 의사 레리 도시는 비국소적 일에는 물질계의 일과 구별되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다고 했다. 비국소적 일은 서로 관련되어 있는데 이 관련성은 매개체가 없고 감소되지 않으며 즉각적이다. 레리 도시가 이 말을 어떤 의미로 사용했는지 간단히 살펴보자. 첫째, 원자보다 작은 차원에서 벌어지는 두 가지 이상의 행위는 비인과적 관련성을 갖는다. 이것은 하나의 일이 또 다른 일의 원인이 되지는 않지만 어떤 일은 즉시 다른 일과 관련되거나 조화를 이룬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두 가지 일이 같은 곡조에 맞춰 춤을 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건 아니다. 이것이 바로 매개체가 없다는 말의 의미이다. 둘째, 이런 비국소적인 일들의 관련성은 또한 감소하지도 않는다. 이것은 관련성의 힘이 시간과 공간의 차이 때문에 감소하지 않고 그대로 있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당신과 내가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나누는 대화와는 아주 다르다. 도로 건너편에서 들리는 내 목소리는 방에서 들리는 목소리보다 훨씬 작게 들릴 게 뻔하다. 하지만 비국소적 영역에서는 내가 당신 바로 옆에 있든 길 건너편에 있든 1km 떨어진 거리에 있든 상관없이 내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 셋째, 즉각적이라는 말은 비국소적 일에는 시간이 전혀 필요치 않다는 말이다. 우리는 모두 빛과 소리가 다른 속도로 움직인다는 걸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멀리서 번개가 번쩍인 다음에 천둥이 우르릉거리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국소적 일에서는 이런 시간의 지체가 없는데 비국소적 상관성은 반드시 어떤 것을 거쳐야만 하는 고전적 물리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어떤 징후도 없고 빛도 없으며 소리조차 없다. 비국소적 또는 가상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관련성은 즉각 생긴다. 거기에는 어떤 원인도 없으며 시간이나 거리 때문에 약해지는 법도 없다. 비국소적 지성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수없이 많은 결과를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가상의 영역에서 세상 모든 일이 조직되고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것은 동시성 운명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우연의 일치의 근원이다. 이 차원에서 사는 법을 배울 때 당신은 저절로 모든 소망을 성취할 수 있다. 그리고 기적을 창조할 수 있다. 존재의 세 번째 차원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가상의 영역은 상상 속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보다 더욱 큰 보편적인 힘을 염원한 결과다. 철학자들은 수천 년 동안 영혼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열띤 논쟁을 벌여왔는데 20세기에 들어와서야 비로소 비국소적 지성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있었다. 지금부터 소개할 논쟁은 다소 복잡하지만 끝까지 읽는다면 당신도 내가 처음 그것을 배우면서 느꼈던 경이와 흥분을 체험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과학 시간에 우주가 단단한 소립자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배웠다. 또한 소립자는 세상의 모든 단단한 물체의 기본 요소라고 배웠다. 우리는 물질의 가장 작은 단위들, 즉 원자 안에 전자 같은 것들이 소립자라고 알고 있다. 또한 소리와 빛의 파동 같은 파동들은 단단한 고체가 아니라고도 배웠다. 이 두 가지 사이에는 어떤 논란도 없었다. 소립자는 소립자고 파동은 파동일 뿐이었다. 그러다 물리학자들은 원자 안의 소립자가 파동 묶음의 일부분임을 발견했다. 에너지 파동은 보통 연속적이어서 똑같은 간격을 두고 정점과 저점이 반복되지만 파동 묶음은 에너지가 집중되어 있다. 파동의 진폭이 정점과 저점을 오르내리며 빠르게 이어지는 모양을 상상해보라. 이 파동 묶음에 있는 소립자에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첫째, 소립자는 어디에 있는가? 둘째, 소립자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물리학자들은 두 가지 질문을 각각 하나씩은 물어볼 수 있으나 두 가지를 한꺼번에 물어볼 수는 없다는 걸 알아냈다. 예를 들어 소립자는 어디에 있는가 라고 물으면 당신은 파동 소립자를 어떤 장소에 고정시켜 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은 소립자가 된다. 소립자의 운동량은 얼마인가 라고 물으면 당신은 운동을 결정적인 요소로 생각한 것이므로 파동을 말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당신이 지금 말하는 파동 소립자는 파동인가 소립자인가? 그것은 두 질문 중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묻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어떤 순간에 파동 소립자는 파동이거나 소립자일 수 있는데 파동 소립자의 위치와 운동량 모두를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현대 물리학의 밑바탕이 되는 개념 중 하나인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에 따르면 위치나 운동량을 측정하기 전까지 그것은 소립자이면서 동시에 파동이다. 파동 소립자가 담겨있는 밀폐된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보라. 파동 소립자의 분명한 정체성은 그것을 관찰하거나 측정하기 전까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관찰하기 전에 그 정체성은 순수한 잠재력으로만 존재한다. 그것은 파동이면서 소립자이고 오직 가상의 영역에서만 존재한다. 관찰이나 측정이 일어난 뒤에 잠재력은 유일한 실제로 붕괴된다. 즉 소립자 또는 파동이 되는 것이다. 사물이 동시에 둘 이상의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생각은 직관적인 사고에서는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 하지만 이것이 양자계의 경이로움이다. 물리학자 에르빈 슈레딩거가 행했던 유명한 가상 실험은 양자 물리학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희한한 상황을 보여준다. 파동 소립자, 고양이, 지뢰, 그리고 뚜껑이 살짝 덮인 고양이 밥그릇이 담겨있는 밀폐된 상자가 있다고 상상해보자. 파동 소립자가 소립자라면 지렛대를 누를 것이고 그러면 밥그릇 뚜껑이 위로 올라가 고양이는 먹이를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반면 파동 소립자가 파동이라면 뚜껑은 음식 위에 그대로 덮여 있을 것이다. 이제 밀폐된 상자를 열어 관찰해보자. 무엇을 볼 수 있을까? 우리는 비어있는 고양이 밥그릇, 그리고 행복한 고양이를 보거나
음식이 가득한 밥그릇, 그리고 굶주린 고양이를 볼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관찰하는가에 달려있다.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상자를 관찰하기 전부터 그릇은 비어 있으면서 동시에 가득 차 있고 고양이는 음식을 먹는 동시에 굶주려 있었다는 것이다. 즉, 두 가지 가능성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말이다. 가능성을 현실로 바꾼 것은 오로지 관찰뿐이다. 의식적인 행위가 없을 때 오직 순수한 잠재력만 존재한다. 최근 물리학자들은 앞에서 제시한 현상을 입증하는 실험에 성공했다. 전기가 흐르는 관찰되지 않은 베릴륨 원자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두 장소가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인간의 의식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두 곳에서 일어나는 서로 관련된 두 사건이 실은 하나의 사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예를 들어 물고기 한 마리가 헤엄치고 있는 어항 주위에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를 설치해두고 물고기의 움직임을 촬영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는 물고기를 중심으로 90도 각도로 각각 설치되어 있고 촬영된 영상은 다른 방에 있는 두 대의 스크린으로 전송된다. 그 방에 앉아서 두 대의 스크린을 모두 보고 있던 당신에게 스크린에 비친 물고기는 서로 다른 물고기다. 그런데 한 마리가 몸을 돌리거나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이 즉시 또 다른 물고기의 움직임과 연결된다면 당신은 깜짝 놀랄 것이다. 카메라가 설치된 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당신은 모르기 때문이다. 신비주의 전통의 위대한 선구자들은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일들이 일종의 투영된 실제라고 말한다.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과 사물들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분리된 것처럼 보일 뿐이다. 더욱 깊은 차원에서 우리 모두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구성원이다. 그리고 몸의 한 부분이 움직일 때 몸의 다른 부분들이 즉시 영향을 받는다. 과학자들은 또한 민코프스키의 8차원 초공간으로 불리는 존재의 차원을 제시한다. 수학적으로 상상한 이 차원에서는 두 사건이 시공간 속에서 아무리 떨어져 있어도 그 거리는 언제나 제로이다. 이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서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존재하는 차원에 있음을 알려준다. 분리되어 있다는 것은 단지 환상일 뿐이다. 우리가 모든 것에서 사랑을 느낄 때 분리되었다는 환상은 점차 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관찰로만 파동 소립자를 하나의 실제로 정의할 수 있기 때문에 닐스 보어와 일부 물리학자들은 의식만이 파동 소립자 붕괴에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만일 의식이 없다면 모든 것은 정의할 수 없는 잠재적인 에너지 묶음이나 순수한 잠재력으로만 존재한다. 이 책의 핵심 중 하나가 이것이다. 관찰자와 해석자로서 의식적인 행위가 없다면 모든 것은 오직 순수한 잠재력으로만 존재할 뿐이다. 이처럼 순수한 잠재력이 활동하는 영역이 가상의 영역, 곧 존재의 세 번째 차원이다. 그것은 비국소적인 것으로 결코 고갈될 수 없을 뿐 아니라 무한하며 모든 것을 감싸고 있다. 그리고 그 가능성을 두드릴 때 우리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기적은 그렇게 신기한 단어가 아니다. 과학자들은 이런 잠재력의 차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설명했는지 물리학으로 되돌아가 보자. 비국소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비국소적 의사소통, 상관성. 양자 물리학에서 제시하는 가능성에 대해 호기심과 당혹감을 동시에 느꼈던 아인슈타인은 하나의 가상 실험을 고안했다. 똑같은 파동 소립자 두 개를 만들어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날려보낸다고 가정해보자. 우리가 파동 소립자 A의 위치를 묻고 나서 파동 소립자 B의 운동량을 묻는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기억할 점은 소립자들이 동일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특정 방식을 이용해 한 소립자의 의지를 계산한다면 그것은 앞의 정의에 따라서 다른 소립자에게도 해당될 것이다. 파동 소립자 A의 위치를 아는 것, 그래서 그것이 소립자로 붕괴되는 것은 동시에 파동 소립자 B의 위치를 알려주고 그것 또한 소립자로 붕괴시킨다. 수학적으로도 입증된 이 가상 실험은 엄청난 사실을 암시하고 있다. 파동 소립자 A의 관찰이 파동 소립자 B에 영향을 미친다면 그것은 일정한 비국소적 상관성 또는 의사소통이 일어난 것을 뜻한다. 또한 그 상황에서는 정보가 에너지 없이 빛의 속도보다 빨리 교환된다. 이것은 세계에 대한 모든 상식적인 생각과는 반대된다. 이 가상 실험은 아인슈타인, 포도스키, 로젠 역설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진행된 이 실험은 양자 물리학의 법칙이 사실이며 비국소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이 실제한다는 걸 보여주었다. 이 주제의 중요성을 약간 과장된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말하는 상황은 물리 세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쉽게 그 결과를 이해할 수 있다. 어떤 회사에서 똑같은 소포 2개를 동시에 붙인다고 해보자. 하나는 캘리포니아 주에 있는 나에게, 그리고 다른 하나는 당신에게 보내는 것이다. 각각의 상자는 서로 연관된 관찰되지 않은 파동 소립자이자 순수한 가능성이다. 당신과 나는 소포를 받아서 정확히 같은 순간에 그것을 열어본다. 테이프를 자르고 뚜껑을 열기 전에 나는 상자 안에 있었으면 하는 것을 마음속에 그린다. 상자를 열 때 나는 내가 상상했던 바로 그것, 즉 바이올린을 발견한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의 절반에 불과하다. 당신이 상자를 열면 거기에도 바이올린이 들어있는 것이다. 내가 상자 안에 어떤 물건이 들어있기를 바랬을 때 파동 소립자는 특정한 형태로 붕괴되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상상했든지 그것이 또한 당신의 소포에 있는 파동 소립자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는 이 실험을 끊임없이 반복할 수 있으며 그때마다 언제나 같은 결과를 얻을 것이다. 내 스스로 무엇을 상상하든 그것이 나타나고 바로 그 순간에 당신에게도 그것이 나타난다. 나는 파동 소립자의 한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동 소립자는 우리 집에서 당신 집 사이의 거리를 빛보다 빠른 속도로 가로질러서 자신의 형태를 다른 쪽에게 알려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비국소적 의사소통 또는 상관성이 뜻하는 바다. 비국소적 의사소통과 관련된 재미있는 실험. 한 번은 초프라 센터의 공동 운영자이자 동료인 클리브 백스터 연구원이 재미있는 실험을 했다. 1972년 그는 인간의 신체에서 분리한 세포를 연구하는 방법을 개발했다. 여러 가지 실험을 하던 중 그는 인간의 정자를 가져다가 시험관에 넣고 전극을 연결했다. 그리고 뇌파 측정 기구를 이용해 정자의 활동을 측정했다. 정자 기증자는 실험실에서 10여 미터 떨어진 다른 방에 있었다. 정자 기증자가 성적인 쾌감을 주는 약품이 들어있는 캡슐을 깨서 냄새를 맡는 순간 실험실에 있는 정자의 움직임을 체크하는 그래프가 위로 치솟았다. 또 어느 날 백혈구를 분리한 백스터는 매우 흥미로운 일을 발견했다. 실험을 하면서 그는 농축된 백혈구를 얻기 위해 자신의 타액을 원심 분리기에 넣고 돌렸다. 그런 다음 백혈구를 작은 시험관에 넣고 뇌파 측정 기구와 연결된 금 전선을 집어넣었다.
그때 갑자기 손등을 베면 자신의 백혈구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궁금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가까운 선반에 놓인 살균된 바늘을 가지러 갔다. 다시 자리로 되돌아온 그는 백혈구의 전자기적 움직임을 기록한 차트를 얼핏 보았다. 차트에는 바늘을 찾고 있는 동안 백혈구가 왕성하게 움직인 것이 기록되어 있었다. 백스터의 백혈구는 실제로 손을 베기도 전에 그렇게 하려는 의도에 반응했던 것이다. 동료의 입에서 백혈구를 채취했을 때도 동일한 결과가 일어났다. 백스터와 동료는 플레이보이지에 실린 한 기사를 갖고 토론을 하게 되었는데 당시 상당한 논란을 일으킨 윌리엄 쇼클리라는 과학자와의 인터뷰 기사였다. 백스터는 갑자기 다른 동료에게 해당 기사가 실린 잡지가 있음을 기억해냈고 그에게 가서 잡지를 가져왔다. 백스터가 돌아왔을 때 실험 대상자인 동료 스티브는 세포 모으는 일을 끝내고 세포의 전극을 연결해 놓고 있었다. 곧이어 백스터는 비디오 카메라를 삼각대 위에 설치하고 스티브의 어깨 너머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것은 스티브가 보는 것이 그의 세포와 어떤 상관성을 보여주는지 밝히는 장치였다. 한 대의 비디오 카메라는 기록 중인 차트를 비추려고 차트 위에 세워놓았다. 그리고 반응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려고 두 대의 비디오 카메라가 찍은 화면은 분할된 스크린으로 함께 송출했다. 스티브가 그 기사를 찾기 위해 플레이보이를 훑어보고 있을 때 그는 잡지 중간에 특집으로 다룬 여배우 보 데릭의 사진을 우연히 보았다. 백스터는 그 순간을 이렇게 회상했다. 스티브는 난 그녀가 굉장한 미인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큰 소리로 말했지만 실험관 안에 있는 그의 백혈구들은 굉장한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차트 기록이 아래 위에 한계점을 오르내렸거든요. 그런 반응이 2분 동안 계속된 뒤에 백스터는 스티브에게 잡지를 덮으라고 말했다. 곧이어 전극이 연결된 그의 세포는 평온을 되찾았다. 그리고 1분 뒤 스티브가 손을 뻗어 다시 잡지를 들추자 세포 반응 그래프는 급격히 오르내렸다. 스티브가 이렇듯 심오한 관찰자로 자신의 느낌과 생각을 알았을 때 그 실험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죠. 백스터는 식물과 박테리아를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세포가 의사소통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유사한 실험을 많이 했다. 모든 살아있는 세포는 세포의식을 갖고 있으며 자신과 같거나 다른 종의 세포와 의사소통할 수 있다. 심지어 그 세포들이 서로 떨어져 있을 때도 말이다. 게다가 이런 의사소통은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공간적인 거리는 시간의 거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을 두고 일어난 사건들, 즉 과거나 미래에 일어난 사건들 역시 즉시 연결될 수 있다. 비국소적 의사소통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 1987년에 발표된 유명한 그린버그 질버바움 실험에서 과학자들은 함께 명상하는 두 사람의 뇌파를 측정하려고 뇌파 기록 장치를 이용했다. 그들은 자신들이 측정한 서너 쌍의 피실험자들 뇌파에서 강력한 상관성을 발견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밀접한 유대와 정신적 관계를 밝힌 것이다. 두 명상가는 서로가 직접 의사소통하고 있음을 느낄 때 하나가 될 수 있었고 이 사실은 그들의 뇌파를 측정한 기계가 입증하였다. 한 번은 이렇게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는 두 사람에게 나란히 앉아서 20분 동안 명상을 하라고 요청했다. 그런 다음 한 사람을 다른 방으로 데려가서 문을 닫았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각자 다른 방에 있으면서 직접 의사소통을 시도해보라고 요청했다. 다른 방으로 옮겨간 명상가는 방 안에 반짝이는 불빛에 자극을 받았다. 이것은 그의 뇌파에서 전기적 유발, 감각기관이 자극을 받았을 때
뇌피질에서 일어나는 변화로 불리는 작은 변화를 가져왔다. 과학자들은 두 사람의 뇌파를 계속 측정하고 있어서 불빛의 자극을 받은 명상가가 실제로 자신의 뇌파에 작은 변화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 가장 놀라운 부분은 불빛의 자극을 받지 않은 명상가의 뇌파에도 작은 변화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그 변화는 불빛의 자극을 받은 명상가의 뇌파와 일치했다. 결국 두 사람은 명상으로 깊은 차원에서 서로 연결되었고 그 연결은 불빛의 자극에 노출되지 않은 사람에게도 눈에 보이는 물리적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다른 사람에게도 자동적이고 즉각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우리는 이 결과를 비국소적 상관성 외에 그 어떤 방법으로도 설명할 수 없다. 그것은 가상의 영역, 즉 모든 것을 연결하고 지휘하고 일치시키는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난다. 이런 무한한 지성 또는 의식의 장은 어디에나 있으며 모든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는 그것이 모든 것의 토대가 되는 소립자의 차원에서 작용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분리를 초월한 차원에서 비국소적 지성이 두 사람을 연결하는 걸 보았다. 하지만 비국소적 지성이 작용하는 걸 보기 위해 반드시 실험실에 갈 필요는 없다. 그 증거는 우리 주변 어디에나 있다. 동물과 자연, 심지어 우리의 몸 속에도 있다.